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3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 그 중에서 열강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단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진짜 미치겠네, 경제네, 싫어해요. 이해합니다. 가장 그지 같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여러분하고 좀 프리한, 그냥 편안한 상태로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강화도 조약이 딱 체결됐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 사망이 개항이 됐죠. 일본인뿐만 아니라 일국인들도 여러분들 사망에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개항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일명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거류지가 되죠. 여기 개항장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 즉 10리 이내는 무비자입니다.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 상인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그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을 갖고 오겠죠. 그래서 이 개항장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물건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상인들과 교육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지방의 도매상이었던 객주, 여인수급을 하면서 상거래에 참여했던 여가, 그리고 보부상들이 역시 외국의 상인들과 거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을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팔았을 겁니다. 그렇죠? 소비자들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외국의 상인들은 이렇게 영국의 면제품이나 아니면 서양의 물건을 어쨌든 우리나라 개항장에 갖고 왔습니다. 거류지 안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상인들과 교류했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중개무역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항 초기에는 거류지 무역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일본 상인이 있습니다. 일본 상인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류지 안에서 교역을 하는데 바로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면직물, 물론 일본은 이 시기에는 아주 초기적인 형태의 면직물을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거를 들고 왔습니다. 물건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거류지 안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객주라든가 유기전 상인 또는 일부 보부성들과 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물건을 누구한테 팔았겠어요? 조선인 소비자들에게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중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해되시죠? 물론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은 사실상 일본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본인들이 개항장에서 역시 상권을 장악하는데, 그 상권을 장악하는 게 먼저 1870년에 조일무역 규칙이에요. 조일무역 규칙은 딱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한마디로 쌀과 잡곡을 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죽던 굶어 죽던 말던
그러니까 지네 나라 수입해 갈 건 다 가져가겠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관세가 적용이 돼.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어? 우리가 안 봐도 뻔하지 않죠? 여러분들 영국의 면직물을 우리나라한테 판매하고 우리나라한테서 가져가는 건 쌀과 잡곡이야. 솔직히 면직물 안 입는다고 뭐 당장 죽어요? 그렇지만 쌀과 잡곡, 소가죽 가져가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건 우리나라 민중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가 적용되는지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 37간에 보면 여러분들 쌀의 수출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영사안에 통지해서 반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믿고 반공용 운동 선포했지만 그 기간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배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일통상장령에서 더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이 최국대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여기 최국대구 42간에 딱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정부의 어떠한 권리와 그 다음에 특점의 혜택은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들에게 베풀 때 누구하고도 똑같이 해달래요. 일본 백성에게도 혜택해달래요. 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때 인정이 되었던 최국대가 그대로 누구한테도 일본한테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얻어낸 것 같지만 이 조약 자체를 보면 우리가 진짜 불평등한 요소를 인정한 겁니다. 응? 에이고 이런 거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자 또 보세요. 82년 이모군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모군란 발생하고 나니까 결국 이모군란을 진화시켰던 총나라가 우리나라 내정 간섭이 깊어지겠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작되겠죠. 그 중에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점이 진행됩니다. 아마 그 어떤 점에서도 가장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어요. 조약의 내용이 뭐냐?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상인이 내지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피차 상묘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지방관이 허가를 하면 결국 교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 진짜 좋습니다. 일단 거류지 무역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안의 상거래가 드디어 서울까지 외국 상인들이 직접 올 수 있어요. 어느 나라 상인이? 청나라 상인이.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양화진이 오늘날 홍대에 있는데 홍대 양화대교.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 춘천, 원주, 대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만 맡으면? 지방간의 허락만 맡으면. 솔직히 지방관들한테 돈 몇 푼만 주어지면 오케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응?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사실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우리나라의 상권을 장악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언제까지는? 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의 체결은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까지 진출해서
결국 교역할 수 있다. 청나라 상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항 초기에는 8대2의 비중을 가지고 있던 그러나 일본과 청과의 비율이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는 52대 48로 청나라가 엄청나게 교역에 있어서 비중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조약의 결과라고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그렇게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권 경쟁도 있었습니다. 열강이 경제 침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 지역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를 자기네 믿는 그런 하나의 종교를 믿게 하겠다, 천주교를 개종시키겠다, 이런 거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경제적 침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아간파천을 거치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근데 그때 명분이 뭐냐?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에게 이권이 침탈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미국은 우리에게도 러시아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네 1882년에 점에서 통상조약 때 최고국조관 인정한 거 아니야? 일본 83년에 우리하고 조일통상 체결할 때 최고국대 인정해줬잖아. 어떻게 러시아에게 미국에게 주어졌던 이권을 우리한테는 쌩까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또 어떤 민족입니까? 공평을 사랑하죠. 러시아에게 이권을 주니까 미국한테도 주고, 미국한테 주니까 일본한테도 주고, 일본한테 주고, 영국 모든 나라한테 다 주는 겁니다. 베푸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여러분들 경성의 광산 채굴권, 압록강 일대랑, 특히 백두산 일대랑, 울릉도 지역에 대한 삼림체벌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미국에게는 광산개발권으로 은산, 철도로는 경인선에 대한 철도부설권을 인정합니다. 물론 일본은 나중에 경인선의 철도부설권이나 경부선의 철도부설권, 그리고 경의선의 철도부설권을 획득합니다. 그럼 이런 이권 침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철도를 쫙 놓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이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철도를 이렇게 쫙 놔줬겠어요? 어디 가기가 너무 편해요. 대류 침략. 그리고 이와 같은 철도 한번 부설하면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왜? 귀차 받기는 빵꾸가 나지 않아요. 웬만하면 기차는 달립니다. 물론 정비에 필요라는 비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달려요. 부설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지 그 다음부터 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강들은 우리나라에게 수많은 이권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다 원료의 공급지, 더 나아가서 뭐에 대한 인식이에요?
돈 벌 수 있다는 생각, 자본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우리보다 조금 못 살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이런 하나의 이 우리가 열강들에 당했던 사실들이 그대로 반복되는지 한번은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가끔씩 유튜브를 잘 봅니다. 당연히 역사 선생이니까 조금 우리 국가와 민족을 과대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편 관가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76년 이후부터 100여 년 이상 알게 모르게 예세의 영향을 받았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시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픔이 있었듯이 또 다른 우리는 아픔을 주는 가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은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역사 선생이니까 그런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열강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 경제 침탈을 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철도 시설 같은 거, 전차 같은 거, 전기 시설 같은 거 만들면 문명의 1호만이에요. 근데 진짜 그거를 순수한 뜻으로 우리에게 놓아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분히 그들도 우리에 대한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한 시설들을 결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한테도 분명히 좋은 점은 있어요. 왜냐면 말 타고 가던 거, 또 걸어서 가던 것을 뭐합니까? 철도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전차를 타고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문명의 이김에는 틀림없죠. 그 양면적인 모습, 이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 번쯤은 고민하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못된 짓을 합니다. 뭐를? 땅을 빼앗아 갖고 그리고 재정을 압박해 옵니다. 왜 이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항모지 개간권을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들 러일 전쟁 중에 한일의 정서를 체결해서 여러분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의 이 지역을 조차하겠다고 우리한테 통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철도 시설 같은 거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역든 토, 이게 바로 여권이라고 하는 교통의 시설이 있었던 곳에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급해주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었던 땅, 역등토, 이런 거, 그리고 공공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 소유했던 국유지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1908년에 이와 같은 땅을 결국 일본이 사실상 수탈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을 동양척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일부를 바로 일본인에게 토지 투자, 즉 이민을 장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904년에 재정고문으로 임명되었던 메가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를 일본 경제에 애속하기 위한 일환으로 금융과 재정을 침탈합니다. 그 메가타는 전한국을 폐쇄해요. 한마디로 돈 찍어내는 기관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민간은행인 제한은행을 주도로 해서 화폐정리 사업을 다닙니다. 근데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우리가 여러분들 화폐를 정리한다 그러면 기존의 화폐랑 새롭게 만들어놓은 화폐랑 대부분 1대1로 교환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환의 조건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정하게. 그런데 당시 화폐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의 백동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폐입니다. 이 화폐의 가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액면가 이하로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예 거부해버려요. 자, 오타 났습니다. 또는 거부, 또자입니다. 한마디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응?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백동화를 많이 소유했던 은행, 우리나라 은행이.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상거래 활발했던 상인들, 그리고 일부 부유한 농민들, 백동화 들고, 자, 여러분들 일본의 제1은행 가서 이 돈 좀 바꾸어 주세요 그랬더니 1억 재산이 졸지에 5천만 원 되는, 심한 경우에 2,500만 원, 더 심한 경우 1,000만 원의 가치밖에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꼭지 팍팍 들어버리죠. 똑같았습니다. 우리 선조도 똑같은 느낌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한국 상인과 일본 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 파산하고, 그리고 사실상 경제에 있어서 할태를 주저할 수 있는 권한이 일본에 편입되는 결과,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경제적으로 왜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 없겠습니까? 일본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자행하였던 경제 침략을 그때 일본의 침략과 열강의 침략에 맞추어서 우리 민족은 저항을 했습니다. 경제적 구국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한마디 몇 가지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런 거예요. 일본이 막 식량을 가져가네. 그거 안 되지. 곡식 방출을 막아야 돼. 그래서 조병갑이 반국노 운동을 전개한 거. 82년에 여러분들 청나라 상인, 일본 상인들이 수도권, 즉 서울 쪽으로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그들의 경제적 침략으로 막아야 돼.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한국총상회를 만들어서 구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는 거.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침략과 그리고 문화적 침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대에 따라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일본의 특히 일본이죠. 이런 열강의 경제 침략 중에 사실상 일본의 경제 침략 그리고 서구 열강의 경제 침략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 구국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